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11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정말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오히려 이틀 연속 상승했어요. 네. 요즘 같으면은 네. 저는 진짜 미국 뉴욕 증시를 이렇게 보면서 국내 증시를 예상하는 게 진짜 부질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반등 외치다가 계속 이렇게 이런 장에서 하는데 하다못해 미국은 그래도 꺾일 때 꺾여주고 접힐 때 접혀주거든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산업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거 한 게 야 인플레가 이래서 무섭구나. 도대체 소주값. 소주 출고가가 무슨 예. 1,000원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뭐 해봐야 몇십 원 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마지막 식당에서는 1,000원 단위로 오르죠? 이게 인플레이션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섭다, 힘들다 하면서도 이 와중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택시 요금 올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택시 기사들도 실익 없다 그러고 10시나 11시 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비도 줄고 이렇게 저렇게 나비 효과가 큰데 당장 눈앞에 것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들. 예. 어렵네요. 어렵죠. 예.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또 어떤 대응으로도 증시에서 또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어렵고. 그래도 뭐 미국 장관 좋아요. 미국 장관 좋아서 좋은 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쪽 비중을 워낙 이제 많이 보시니까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보니까 2거래일 연속 또 올랐네요. 네. 네, 소장님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안 좋아요,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 좋지 않죠. 이게 국내 증시도 좀 분위기가 좋아야 하기야. 같이 좋아야 같이 예, 좋아야 예. 되는데. 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를 제가 계속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한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미국 증시를 예측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고 한국 증시를 예측해야 되는데 네. 미국 증시를 보고 한국 증시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는 어쨌든 지금 이틀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네.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게 딱 27일 바닥을 잡고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트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S&P 500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32%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되돌린 거죠. 실질적으로 200일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더 하락할 거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또 나스닥 종합 일봉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43.2%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13.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에 계산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에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증시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계산했었을 때 네. S&P 500이 한 12%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한 14% 정도,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딱 그 정도의 하락률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은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금리의 영향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내일 있을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있을 이 FOMC,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은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데 못 움직여요. 네. 그게 금리 때문에 그렇다. 매크로가 지금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년 중에 이게 과거 195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치입니다. 보시면 딱 그 바닥을 잡는 날짜가 10월 27일이죠. 예, 그리고 반등을 하고 연말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과거 S&P 500의 평균이었다. 네. 예, 지난 뭐 거의 한 80년 동안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크로 쪽이 좀 도와주면 저희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국 증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참 힘든 게 한국 증시는 지금 소비가 힘들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네. 또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높게 유지가 돼 버리면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소비에는 계속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비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 그동안에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저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한번 경고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왜 갑자기 또 가계부채라는 화두를 던졌는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증시는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서도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네. 우하향하고 있는 7월 고점 찍고 흘러내리던 그 우하향 채널의 거의 하단에서 뭐 저 정도에서는 좀 반등은 나와야지 싶은 생각은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나오면서 뭐 S&P 500 기준으로 한 4,300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그러면은 오늘 내일 당장 내일이군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FOMC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가장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는 어떤 거죠? 자,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네. 또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숫자가 3분기까지 정말 좋았어요. 그죠? 숫자를 하시면 실적 뭐 실적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표들도 GDP 성장률 GDP, 보시면 네. 자그마치 4.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네, 성장률 예. 연환산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도 2.9%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3분기까지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3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기고 효과가 있어서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자꾸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심지어는 반도체가 예. 굉장히 그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업종이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반도체도 못 버틴다. 뭐 이런 식의 또 의견들이 올라오죠. 그런 식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저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과거에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미국도 얼마 안 남은 게 아닌가. 뭐 앞으로 6개월 안에 오는 거 아닌가. 특히 이 3, 4분기 이후에 4, 4분기 숫자를 확인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숫자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네. 심지어는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주식을 팔았다 뭐 이런 네네. 얘기하면서 미국의 은행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은행의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대율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지금 예대율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저점이 59.42%인데 지금 70.7%입니다. 예. 근데 한국은 이게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해줘요. 근데 미국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 같이 미국 시장의 대출과 예금의 15%를 들고 있는 회사의 CEO가 내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식까지 팔고 이렇다 보니까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정도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정도의 이 예대율이라면 지금 금리가 높아졌죠. 네. 그래서 은행권이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대출 평균 금리가 미국이 과거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었냐면 뭐 12%대까지 평균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6%까지 올랐고요. 신규로 카드 대출을 해준 쪽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진은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가계 펀디멘탈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죠. 이 정도 높은 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워낙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미국의 개인들의 펀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증시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FOMC 이번 11월 같은 경우 이제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자, 한번 볼까요? 미 예. 연준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오늘 밤에는 내일 네. 새벽이죠. 예.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미 연준에 대한 금리 기준 전망치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약 한 1년 동안에는 기준금리를 약 한 1%포인트에서 많이 떨어뜨리면 1.5%포인트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모습.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습이 과거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1995년부터 2000년도의 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를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요. 그거는 경기 침체를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보면 급락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천천히 떨어뜨리는 케이스다. 네. 지금 예측대로 저렇게 떨어뜨렸다가 옆으로 가는 그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미국 경제가 이 정도의 이 금리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민간 쪽은 버텨내는데 네. 정부는 계속 이슈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뭐 협상 맨날 나오는 그렇죠. 거고 지금 재정 적자가 GDP의 6%다 얘기를 예. 하고 있고 그럼 이자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만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면 금리를 내려줄 겁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점 대비해서 약 1에서 1.5%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5.5로 계산하시면 아마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대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되겠죠.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제부터는 채권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제부터. 근데 이제 그 관심의 그 폭에 있어서 예. 천천히 하셔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아주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안 듭니다. 그만큼 민간의 펀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에서 연간 수익률 5%를 창출할 수 있다. 그죠? 지금같이 막 불안하시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정도라면은 전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뭐 일정 부분,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당장 오늘 우리 2차 전지 더 떨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까요? 뭐 어느 업종에서 뭐가 좋아 보이나요? 이런 얘기하면은 훨씬 더 개장 전에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만 좀 한가한 얘기 조금 더 해보시죠. 네. 아까 인사이트 리드에서도 뭐 어떤 미국 월가의 여성분이 기준금리 이제 거의 뭐 긴축 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핵심은 연준이 뭐 금리를 갖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네 이걸 12월에 한 번 더 올리네 마네 내년에 가서 금리를 내리네가 아니고 시장금리 아닙니까? 네. 유본 부장님. 네. 미국채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5%대를 노리고 이런다면은 그렇다면 뭐 연준보다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제 BOJ하고 엮어서 한번 풀어주신다면은요. 네. 우선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없다면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BOJ 겨우 뭐 1% 얘기하고 앉아 있고, 네. 그죠? 예. 뭐 유로 쪽은 올리긴 올렸지만 미국보다 1%포인트 정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로 올릴 이유가 그죠? 미국이 가장 강한데 그러니까. 네. 예,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게 딱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 연준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데 금리를 안 올렸었으니까
너무 늦게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잡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타이밍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 말은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이유는 이제 없다라는 것은 맞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들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튼튼하긴 하지만 금리를 막 7%대, 8%대 이런 것을 감당해낼 수준은 아니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개인의 소득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네. 임금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대충 판단이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 소득 증가율이 전달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예. 이 숫자를 대충 계산하면 연간 단위로 뭐 3.6%에서 4.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임금 상승률로 좀 바꿔서 볼까요? 네네. 자,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막 올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파란 선 보시면 평균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 숫자를 연간 환산한 숫자는 2.5%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숫자만 놓고 보면 소득 증가율은 연간 단위로 3%에서 5% 사이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금리가 네. 그것보다 더 높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는 금리를 5% 이상에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CPI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미 연준이 시원스럽게 예. 자, 우리 금리 내릴 거야 또는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톤을 비둘기파적으로 못 가져가는 부분이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이 PC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요. 이쪽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은 0.4%. 예. 그리고 그 근원은 0.3%.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연간 환산으로 3.6, 4.8이죠.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5.5%의 금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1년 동안에 한 2.5% 수준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5.5%의 금리는 너무 과한 거죠. 네, 그래서 1%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만 없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제법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고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종목 선별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임금 또 저축률 이걸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좀 봐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 여태까지 보시면은 이제 소비가 굉장히 높게 일어났는데 네. 지난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저축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소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고간을 이제 헐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언제 이게 끝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9월달 숫자를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소비, 그러니까 좀 PC가 아니고요. 빨간색은 소비고요. 소비. 예, 소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소비를 임금 상승 부분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조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네. 이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될 건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또 저축률을 한번 보실까요? 저축률을 보시면은 과거에 2019년, 2020년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의 네네. 평균 저축률 뭐 7% 정도 되는 수준에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이 저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5%대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저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이 부분이 초과로 저축이 되어 있는 숫자로 계산하면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약 한 1조 달러가 넘는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미국 GDP의 뭐 2%는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수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는 않는데
어느 수준에서 이제 경기가 막 화랑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 막 지금 나왔던 뭐 4.9% 전 분기 대비해서 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2.9% 이런 숫자는 어렵다 앞으로. 아마도 임금 상승률 정도의 소비. 그러면은 결국 명목 성장률이 네. 3, 4%대. 예. 뭐 그리고 실질 성장률이 뭐 1.5에서 2.5%대.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아주 뜨겁지도 않고 네. 아주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황,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골디락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또 신기한 게 뉴욕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주식 시장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저 전쟁 얘기가 별로 안 보여요. 시장에서는 거의 뭐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유튜브에는 많이 올라오는데 유튜브에는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공포를 많이 자극하는데 네. 네, 시장의 흐름은 전혀 그렇죠? 전혀. 즉 유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확 튀었었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튀었었고 네. 떨어졌다가 다시 튀었는데 네. 그 고점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고점도 뚫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많이 내려와서 WTI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81달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0달러를 살짝 한번 초과했다가 지금 예. 떨어지고 있어서요. 물론 이게 전쟁이 크게 확산이 돼서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공급 차질이 크게 일어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볼 땐 다 지금 중동 지역은 눈치 보기 서로 예, 그런 환경이다. 뭐 확산이 돼서 엄청나게 큰 어떤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미국이나 모든 국가들이 조심스러운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유가가 90달러, 100달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국가가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죠. 예, 심지어 네,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수요가 좀 둔화될 걸 우려할 수밖에 수요가 없죠. 빠르게 둔화될 예, 수가 있고 예.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될 수 그렇죠. 있고 그럴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딱 이 정도 수준의 유가 70달러에서 85달러 사이 네. 이 정도에서 좀 갇혀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 더 나아가서 12월 달에 FOMC의 톤이 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는 조금 GDP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네네. 거죠. 이게 경기가 어쨌든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둔화가 되는 그러면 거죠.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채권만 사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는 게 아니면 예. 주식은 항상 이런 금리에서도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30%로 채권 비중을 좀 높였어요. 네. 저희가 연초부터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게 8대2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80% 주식, 20%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넘어서면서 지금 25% 올렸다가 지금 30%로 올렸다가 지금 이제 채권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것보다는 이제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 비중을 왜 60%, 70%로 확 늘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늘릴 때는 결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의 매력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 쪽에서 연간 수익률 10% 이상을 창출해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그 디펜시브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바벨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요.
바벨 전략이라 함은 채권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고요. 네. 성장주도 성장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고 현금 흐름도 좋고 부채 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니까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을 팔아야 된다.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다. 막 차트 그려놓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고금리 때는 이제 나스닥 특히 빅테크 기업들 많은 영향 받는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스닥은 금리가 높으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 선진국 중에서 나스닥 100, 예. 대형 기술주 100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겠다. 너무 종목별로 들어가기는 좀 힘드시면 그냥 나스닥 100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가져가시면 상대적인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금도 많고 생산성도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논리가 예. 정확하게 맞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예. 폭락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2.9%인데 예. 갑자기 0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은 뭐 성장주건 주식은 다 깨집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걱정을 하면서 지금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뭐 심지어 반도체 종목도 주가가 빠졌고, 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도 막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벌써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진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네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은 급락하는 경제 성장률은 아닐 거다. 그냥 둔화 정도. 둔화 정도. 지금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 정도 근처에서 조금 낮은 정도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게 2024년의 경제 성장률 1.5%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아마 이게 2%대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이 정도로 둔화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결국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까, 이게 중요하고요. 지금 GDP 나우, 그러니까 아틀란트 페드가 잘 봤죠. 네. 3분기에 GDP 성장률 굉장히 잘 봤죠. 근데 지금 4분기에 예측치는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2.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는 뭐 폭락은 아니죠. 어느 정도 둔화된다라는 기준으로서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3%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28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0.26% 반등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7,4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입니다. 2.6% 강세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119,400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71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169,800원, 포스코홀딩스는 0.3% 하락 예상되죠. 기아가 1.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77,900원, 네이버도 1.3%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2,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화학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3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96,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장에서 7% 넘게 빠졌었죠. 에코프로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도 사실 어제 6% 넘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000원이죠. 포스코 DX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9,200원. LNF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1,900원이고요. HLB가 2.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58% 하락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펄어비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63,000원, 49,4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최고가는 14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어제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좀 저가 매수가 일부 좀 유입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보면 호가도 다르고 개장 직후 다르고 오후 흐름 다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오늘도 못 오르면 이거는 뭐 골병이 든 건죠, 시장이. 예.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골병의 근원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같은 날 못 오른다? 뭐 좀 이상한 겁니다. 네. 미국 올라, 유럽 올라, 일본도 뭐 그런 와중에 또 니케이는 어제 오히려 오르고 이런 와중인데 맞습니다. 제일 불안해 보이는 중국조차도 더 안 빠지는데 전쟁이 났나요? 뭐가 났나요? 그냥 비싸게 산 죄밖에 없는데 죄라면 사실 비싸게 사지도 않았죠. PER이 지금 1배로. 지수로 보자면 그런데 이제 특히 최근에 이 아. 시장 하락을 갖다 주도하는 주도하는 업종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겟은 어떤 공매도 제도로 이제 좀 몰려갑니다만 그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뭘 잡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개선 방향 예. 그거 당국이 마음만 아. 먹으면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시 지금 안정기금도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무슨 지금은- 얘기냐? 과거 항상 급락이 일어나면 네. 뭔가 액션이 취해졌는데 지금 그냥 매수 주체가 사라졌다 정도죠.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계속 사다가 지금 그게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받쳐줄 쪽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니 중국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 중국도 좀 사실 큰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여러 뭐 부동산 관련 소식 들려오고 네. 디폴트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 증시 그 목요일 날 예. 막 빠지면서 많이들 걱정하셨었을 때 지난주에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그 많은 고객분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네. 중국이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차트로 그려보면 상해 종합 지수가 거의 뭐 아주 긴 차트의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등 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보시면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5%대다. 네. 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중국 투자를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좀 왕창 줄였다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좀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쪽이 뭐 전기차와 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좀 한 주식을 샀는데 네. 지난 이틀 동안에 25% 폭등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이 그만큼 부양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 그 융자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 숫자가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출을 계속 해주거나 융자를 해주면 물론 부채 비율은 올라가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는 거죠. 워낙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졌을 때 이게 헷갈리는 거는 한국이 사실 미국과 중국 두 쪽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참 투자하기가 국내 주식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뭐 그 다행스럽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중국이 바닥을 잡았다. 또 미국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는 뭐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느냐, 네. 얼마나 센티먼트 지표가 나쁘게 돼 있느냐, 자, 이럴 땐 사도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강한 익스트림 베어리시, 그러니까 정말로 비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증시를. 네. 그래서 지금은 사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긴 차트로 좀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얘기를 해서 그 빨간색 밑에 선 있죠. 저 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도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훨씬 더 밑에 내려왔던 적이 있죠. 네. 저 때는 대부분 다 금융 위기 뭐 또는 굉장히 어떤 시스템믹 리스크, 그러니까 체계적 붕괴 뭐 이럴 때고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지금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돌릴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충분히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과하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종목 골라내는 것을 더 노력하시고 또 업종 중에서도 네.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 중에서 종목을 잘 골라 그 놓으시면 내용 네.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변동성 굉장히 컸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기관 쪽 또 외국인 쪽 매물들 나오면서 좀 시장이 많이 흘러내리는 양상이었고, 이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또 이거래일 연속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급락이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양상이었고, 지금 11월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투자자들 또 관망 심리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5% 상승합니다. 2292포인트. 자, 오늘 또 2300선 회복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 올라갑니다. 호가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죠. 74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반등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5% 상승합니다. 67,4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3% 상승합니다. 39만 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6% 상승하죠. 11만 8,1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이죠. 7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9% 상승합니다. 5만 4,4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합니다. 17만 4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0.49% 올라갑니다. 41만 3,500원. 네이버가 1% 올라가죠. 18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흘 연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소폭 올라갑니다. 7만 7,100원이고 LG화학은 0.68% 하락합니다. 4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좀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좀 반등 보여줍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죠. 7%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1.9% 상승하면서 2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어제 뭐 6% 넘게 떨어졌었죠. 오늘 2.7% 반등 보여줍니다. 63만 7천 원이고요. 셀트린 헬스케어는 보합이고 포스코 DX가 1.5% 상승합니다. 49,750원. 그리고 LNF도 1.9% 상승합니다. 13만 2,900원이고요. HLB도 0.69% 올라갑니다. 29,15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이고요. 알테오제는 2% 떨어집니다. 61,100원. 펄어비스가 약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5% 상승하면서 14만 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뭐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지금 각각 3억 원, 4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64억 원, 지금 다시 매도 우위, 개인은 83억 원 순매수, 기관은 1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22억 원, 1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주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요.
앞서 뭐 좀 산업 뉴스 확인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소주 출고가가 인상이 되거든요. 한국 알코올이 지금 23% 급등합니다. 풍국 주정도 지금 19% 급등이고요. 창의 에탄올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뭐 그밖에 지금 롯데 칠성도 1.7% 상승하고 보혜 양주, 제주 맥주도 2.9% 상승하고요. 무화기 3.8% 강세고 MH 에탄올도 6%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좀 올라갑니다. 2원 50전 상승한 1,35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원 환율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실 어제 이제 BOJ 있을 때 네. 오히려 yen 가치가 더 떨어졌잖아요. 이 네.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예, 예. 뭐 오늘 아침에 BOJ 아니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또 구두 개입이 나오네요. 예.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얘기는 달러엔 환율 너무 위쪽으로 보지 마라 하는 구두 개입인데 네. 그래서 뭐 151엔대 초반이고 우리가 지금 뭐 1351원 뭐 이러고 있으니까 52원 근방이다 보니 엔원 환율이 어제까지 900원 지키던 엔원 환율이 한 1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890원 정도 해서 우리 상대적으로 그거 한데 이걸 무슨 뭐 이론대로 교과서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현대차보다 도요타가 유리한 거거든요. 예. 그런 시기가 됩니다만 하루하루의 주가는 또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니니까 환율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1360원이 돌파되면은 그때 이제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까지는 잘 못 가는 상황이라서 네.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장이 자꾸 저는 음봉이 나오길래 우리 저 SBS 비즈에서 아침에 개장할 때 보면 제일 오른쪽 칸에 저 일봉이 저는 눈길을 끌거든요. 또 많은 또 시사점을 주고. 그 종목들. 네, 예. 네. 개장 초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느냐 음봉이냐인데 그래도 지금 잘 버티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네.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네. 일단 뭐 양봉이니까. 예, 그러네요. 예. 본부장님 이런 네. 시기에는 결국에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상단 자체는 좀 막혀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본 거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 네네. 이건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빠졌을까? 아니면 올려줄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뭔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펀더멘탈 실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S&P 500의 지금 현재의 실적들을 좀 여태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냐? 그러니까 3분기 거의 S&P 500 중에서 절반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봐야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게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EPS 증가율인데 지난 9월 말쯤에 예측을 얼마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마이너스 0.3%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숫자는 S&P 500이 2.7% 상승입니다. 네. 그만큼 예측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78%의 기업들이 이익이 훨씬 예측치보다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 말에 예측했던 게 1.6%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2.1%입니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업종인 테크, 그러니까 IT 쪽의 숫자를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4%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9%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은 지금 1.4%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어떤 그 PER,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는 지표죠. 지금 보시면은 트레일링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PER, 지금 선행 지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선행을 보시면은 지금 17.1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평균이 17.5고요. 5년 평균이 18.7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어닝스 일드도 지금 거의 한 6%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이니까 12개월에 대한 이익 증가율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링으로 보면 여태까지 온 숫자로 보면 지금 현재가 20.6배 정도 되고요. 10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20.8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펀디멘탈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정말로 안 좋아지느냐, 많이 안 좋아지느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난 10년 동안 이끌어온 거는 뭐냐면 고용시장이 아닙니다. 고용시장이 30%밖에 안 돼요. 70%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순이익 마진율이라는 게 생산성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훅 빠졌었죠. 그리고 훅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최근 보시면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측치는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결국 생산성 향상의 숫자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은 생산성이 훅 올라갔었어요. 네.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모레쯤 되면은 3분기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또 올라갔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연평균 1.32%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2% 이상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심지어는 4%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펀디멘탈을 기대해야 되겠죠. 결국 생산성 향상이 되느냐? 생산성 향상이 되면 그만큼 GDP 성장률이 예측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종,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이 됐는지 아니면 반도체가 됐는지 최근에 거의 반도체죠. 근데 그 부분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럼 거기서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성장률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는 뭐 1%대입니까? 그냥?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수가 셀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수가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훨씬 넘어서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율을 내려주지 않는 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죠. 예. 그래서 내수가 우리나라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의 투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저희는. 네? 대신에 그래도 수출 쪽에 대한 환율도 이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경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수출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어디냐? 예. 그게 반도체 중에서 예. HBM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훅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보자.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면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다.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확 들어왔었거든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은 반도체를 들여다볼 때 전형적으로 AI 서버 쪽 관련된 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든 모든 종목들 다 뜯어서 보고 있는데 예. 이쪽의 성장률만큼은 저희가 뭐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이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됐었을 때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예.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300% 급등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2000년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실적을 매치를 시키는 경우, 즉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종목을 골라내서 두고 계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좋은 성과를 올리시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계속 뭐 고집이라면 고집인데 여전히 이 대형 기술주와 그리고 또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쪽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차트를 올려놓으세요. 빵 마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또 나스닥 뭐 100 주가 올려놓고 과거 2000년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폭락. 똑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폭락 이런 식으로 막 그 차트만 보여주면서 아 이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사이클상 그럴 수 있다. 예, Magnificent Seven will fall magnificently. 네. 뭐 이런 식으로 라임을 따서 얘기를 하는 그런 외국계 전문가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나올 때일수록 저희는 실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나스닥 100기업 그리고 Magnificent Seven의 기업의 실적을 놓고 보면은 과거 2000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익 증가율이 높고요.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자꾸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종목을 뽑을 때 대형 기술주 안에서 종목을 뽑거나 아니면 대형 기술주 전체를 투자를 하는 ETF를 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뭐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걸 다 연결시켜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쪽도 투자를 하고요. 네. 또 소프트웨어 쪽도 투자를 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좀 잘 버티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혹시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매력도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 지금 대형 기술주 저희가 12개를 들여다보는데요. 네. 그 12개의 뭐 보시면은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테슬라,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그러니까 이런 12개의 종목이 있는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져줄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런 뭐 개별 종목을 골라내기 어려우시면 그냥 ETF가 요즘에 많아요. 이렇게 대형 기술주만 투자하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밀화하게 들어가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들여다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입니다. 네. AI 하드웨어.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도비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AI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AMD, 인텔, 델 그리고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올라옵니다. 뭐 당연히 HBM 쪽이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의 증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이외에 브로드컴, 퀄컴, 오토데스크, 마이크로칩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이런 쪽에 투자 비중을 절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좀 개장 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수로 전환하고 또 우리 또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관세청 무역수지 발표 났네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가 났네요. 전년 대비 5.1% 증가, 수입은 9.7% 감소.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16달러 흑자 뭐 이런 식이고 국채 선물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돈다는 얘기는 국내 금리도 조금 하향 안정. 이래저래 뭐 오후까지도 한번 오늘은 기대해 볼 만한 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양봉이니까요. 양봉이니까.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